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에 걸쳐서 환영식도 있었고요. 영국 시간으로 만찬 행사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제목으로 보시죠. 국빈방문, 영국 국빈방문 얘기인데 윤동주 시인과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왔네요. 작가들, 양국 작가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밤입니다. 이 모습이 좀 공개가 됐는데 국빈 방문 환영식 장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자, 환영식과 그리고 만찬 모습까지 쭉 전달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네요. 굉장히 뭔가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좀 압축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요. 영국의 국왕 찰스 3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각각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양국을 많이 배려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orea has matched Danny Boyle with Bong Joon-ho, James Bond with Squid Game, and the Beatles' Let It Be with BTS's Dynamic or Dynamite was perhaps what the poet Yoon Dong-chul,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그러니까 양국의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가들을 인용해서 작가들이 남긴 작품 속의 어떤 대목들을 인용해서 서로 이 화답을 한 거군요. 그래서 제목이 윤동주와 셰익스피어 이렇게 좀 달려 있었습니다. 자,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예포 뭐 숫자 같은 것도 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영국 방문은 많이들 했는데 국빈 방문한 경우는 그럼 언제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세 번째고요. 예.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년 정도 지나서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좀 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예. 이분을 잘 모셔서 예. 서로 간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렉시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영국과는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한다는 게 예. 결국 우리나라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잘한다는 거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 해외에 나가 보면 예.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일을 잘했다 그런 걸 별개로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그거와 상관없이 나라 자체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또한 오. 자기가 상대국 정상으로부터 좋은 예우를 받았을 때 예.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잘해서 그렇다는 예.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영국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우리도 영국을 통해서 하고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극진한 예우를 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영국 언론도 사실은 저런 모습이 영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양국 언론들이 어떤 저런 모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영상 2개로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 방문의 이제 형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그럼 같이 뭘 하겠는가. 이건 내용 측면이 지금 예고된 게 있거든요. 오늘 밤 한 자정 무렵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예고는 돼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다우닝가 합의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적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적 관계. 그럼 지금까지는 포괄적 창조적 동반적 관계. 뭔가 좀 이렇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좀 제안을 했다, 영국 측에. 그리고 영국 측에 이걸 받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일단 예고가 된 상태인데,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네. 일단 내용을 좀, 이 다우닝가 합의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을 담는 건지, 아까 제가 무슨 포괄적, 뭐 창조적이 뭐 글로벌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네. 이게 만약에 오늘 발표가 돼서 양국이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국 관계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다우닝가 합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지금 세기의 이벤트가 2번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영국의 한 세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왕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 이제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이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첫 번째 국빈 방문인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에 한 해에 2번밖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국빈 방문은 2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도 그리고 예. 찰스 국왕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주목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 가운데 나오는 다우닝가 합의는 예.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의 관저 아닙니까? 그 주소예요, 그쪽에. 네네. 예. 다우닝가 10번지 그 안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걸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까지는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기보다는 예. 조금 뭔가를 또 좀 추상적으로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 등을 비롯해서 예. 이 국제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 관계로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세부 MOU 체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국방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 국왕의 국빈 초대 예. 그리고 또 다우닝가 합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절단이 7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반도체 협의라든지 방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니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보니까 좀 많이 적어 갖고 오셨는데 그걸 좀 쫙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포괄적 창조적에서 글로벌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영국 등등이 우리나라하고 좀 협의도 하고 한국에 도움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해보겠다. 큰 틀에서는 그거고요. 반도체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예.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찰스 국왕이지 않습니까? 예. 찰스 3세 국왕인데 이분이 왕세자를 몇십 년간 왕세자를 하지 나이가 않았습니까? 거의 70 넘을 때까지 네, 예. 왕세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국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누구를 국빈으로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갔다. 그거는 시사하는 점이 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1년에 딱 2번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오. 근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다음 달쯤에 또 누굴 하나 할 뜻도 있다 이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가 그냥 화려해 보이죠? 아무튼 뭐 국빈에서 이제 아무튼 화려한 영상 좀 전해드렸고요. 자, 일단 요 내용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방문 중이잖아요, 영국을. 이런 가운데 어제 밤 늦게 북한이 쏘아 올렸습니다. 정찰 위성입니다. 이걸 가서 이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매체가 좀 관련해서 좀 소식을 전했죠.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 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이 정찰에서 쏴 올리는 그 모습들이 장면 있지만 또 맨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머리가 났다. 뭐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거죠. 또 신머리까지 포착이 됐다. 이런 것까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네.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몇 차례 시도하는데 일단 이게 3번 정도 알려졌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대전에서 정보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 과거에는 북한이 뭐 정찰 총국을 통해서 예. 뭐 공작원을 이제 침투시켜서 이렇게 예.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그에 맞는 군사력에 걸맞는 예. 정보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예. 차원에서 정찰 위성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뭔가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야지 군사적으로 뭔가의 본일도 파악하고 알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당연하죠. 뭐 한반도 이제 인근에 뭐 접근하는 뭐 미국의 예. 전략 자산들이라든지 아. 한국군의 동향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쟁에서는 이 눈이 없이는 결국 전투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뭐 그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게 정찰 위성이니까 관련 국제기구에 이런 거를 언제쯤 우리가 쏴 올리겠습니다. 통상 국가들은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북한도 통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통보한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발사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1시간 정도 빨리 좀 발사가 됐는데 굳이 그 1시간인데 그걸 왜 안 지킨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오늘 이제 동창에서 발사한 발사대를 보면요. 예. 지금 어제 야간 상황으로 추정해 본 건데 그 이동식 그러니까 발사대 예. 위에 이제 그 우주 발사체를 탑재하고 조립을 완료하고 탑재하고 연료 주입을 아마 끝낸 상태일 겁니다. 예. 액체 연료잖아요. 예. 액체 연료를 로켓에 장시간 주입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계획된 시간 내일 오전 중에 만약 발사를 못할 경우에는 예. 그 오늘 날씨 지금 동창리의 오후 날씨가 점점 나빠져요. 아.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기습이라기보다는요. 예. 어차피 뭐 한미일 정보당국이 다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기습이란 개념보다는 발사 준비를 마치자마자 예.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을 내려서 발사한 것이지. 자칫 날씨가 또 안 좋아지면 이게 불발될 수도 있으니 이런 걸 걱정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를 못하면 연료를 다시 빼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결국 그러면은 북한이 예고한 그 날짜에 못 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또 다시 또 보면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아직도 로켓 기술이 이렇게 떨어지나?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 체제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번 발사를 성공시켜야 되는 예. 급박함이 좀 있었던 거지요.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이번 발사가 성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지금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예. 지금 얘기를 했고요.
한 1시간 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이제 위성 관제소를 방문해서 예. 그 위성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만족했다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올라가서 위성이 예. 작동을 했고 사진을 뭔가 찍어서 송신을 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러면? 그 뜻으로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사진을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그 사진을 봤는데 예. 모니터에 보면 뭐 괌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있는데 예. 또 상당히 정확합니다. 오. 실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평양에 있는 위성 관제소하고 예.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만리경 예. 1호 위성이 교신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미국에서 판정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오. 좀 있으면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미국에서도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지금 이 속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내린 올라가는 상황이기 속도로 때문에 계산했을 때. 예,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성공해서 궤도에 진입해서 북한 정찰위성이 돌아다닌다. 이거 우리한테 위협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만리경 1호 위성을 가지고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 워낙 이제 위성사진 자체가 조악하고 예. 군사적 효용성이 좀 낮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리경 1호 위성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차후에 본격적인 위성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버전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있거든요. 시험을 해본 거다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만리경 1호, 뭐 2호, 3호, 4호, 5호가 나오겠죠. 1호라는 의미가 한번 예, 테스트 예. 의미가 있을 계속 거 아니에요. 성능 개량형은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예. 최근에 뭐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우주 발사체에 로켓 엔진 기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들이 좀 성능이 좀 개선시켜. 그렇죠. 그게 있어야 뭐 해상도도 높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들은 뭐 쉽게 하면 2호 전자광학 예. 그리고 뭐 IR 적외선입니다. 예. 뭐 기상과 뭐 주야간 어떤 환경에서도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제 추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괌 쪽 위성 사진 보니까 뭐 구름이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럼 구름에 가려서 밑에 지상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구름이 안 낀 날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정찰 위성의 특징은 이런 전자광학과 적외선이 중심이 돼야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예. 단순 광학만으로는 정찰 위성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좀 봐야 되네요. 아직은 명확하게 뭐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끝에 김정은 위원장 뭐 희끗희끗 머리 아까 제가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만 고민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머리가 좀 저렇게 하얗게 됐나 보다 추정인데 그거와 함께 주목받은 게 사실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등등 이런 군사 활동 현장에 딸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김주애. 근데 이번에는 모습이 없다 그러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북한도 이제 3차 발사의 실패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오늘 북한 아침에 노동신문이 발표한 내용 보면 아주 짤막합니다. 좀 뭐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표 내용이 상당히 짧아요. 오. 그 북한도 지금 이 3차 발사의 성공을 확신했다면 예. 딸 김주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제 선전을 위한 행사까지 벌였겠죠. 오. 오늘 단순하게 지난 거 봐서는 예. 북한도 오늘 성공에 대한 확신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북한도 지금 저게 제대로 되는 건지 긴가민가 약간 이런 쪽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4차 발사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거.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자꾸 북한이 이게 미사일이건 무슨 발사체건 자꾸 쏘아 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예고를 했죠. 9.19 군사합의 이거 효용성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굳이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오늘 정부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거 효력정지,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는가 설명했는데 약간 뭐 군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종 국장님. 예? 우리 당국은 왜
군사합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을 한 겁니까? 일단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뭐 취임하기 전부터 예. 뭐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무효화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럼 그건 우리 군 쪽 당국에서는 계속 불만 제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활동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던 정보 자산의 능력이 좀 제한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뭐 MDL 이남 쪽 20km 정도는 우리가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찰적 우리가 강점인데 예. 우리가 강점을 좀 포기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뭐 지금 무효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전에 무효화됐어야 됩니다. 이미 북한 자체가 지금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보면 그 해상 적대기 금지 구역이 있어요. 예. 그쪽 포사격을 하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예. 북한이 포사격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형 무인기를 서울 수도권 상공에 침투 도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벌써. 근데 지금은 이제서야 뭐 지금 얘기하는 데에서는 좀 예. 뭐 저는 뭐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북한에 지금 여지를 남겨뒀죠. 지금 뭐 남북 군사 합의에서 가장 소프트한 부분들, 예. 정찰기 정찰 비행을 오늘 오후 3시부터 재개를 시작했는데 예. 앞으로는 또 소프트한 거 외에 또 남은 건 남아 있죠. 뭐냐면 MDL 휴전선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이건 아직까지 효력 정지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MDL 그러니까 이 군사분계선 그 주변에서 지상, 해상, 공중 이 세 부분 나눠서 거기에서 적대적 행위나 이런 걸 도발 행위를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핵심은. 근데 이번에 공중 부분만 우리가 무효하겠다, 효력 정지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중 정찰 활동만 재개가 그러면 되는 우리 겁니다. 정찰기 등등등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좀 탐지할 수도 있고 이건 가능해진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무인기는 이제 오후 3시부터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예. 즉각 지금 뭔가 되는 거군요. 뭐 지금 되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예. 무인기가 비행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지상과 해상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거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설명했는데 그 활동이군요. 공중에서 우리가 뭔가 정찰 활동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이번에 효력 정지를 한 거다 이건데요. 그런데 정치권 반응은 좀 갈리죠. 여당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뭐 일찌감치 무효화해서 되는 것이다. 이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정찰성 발사 자체는 비판했습니다. 규탄하면서도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역할이 있는데 왜 효력 정지를 합니까?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기랑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실제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예. 유엔 안보리 어떤 그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을 어떻게 보면 그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안전판 자체를 없애버린다? 예. 이것은 저는 아마도 악수 중에 악수로 기록될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아주 위험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조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이를테면 그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벌써 이제 이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예. 언제 어디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난번 1, 2차 발사 때에는 예. 사실 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3차 때는 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효력 정지라고 하는 카드를 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 예. 총선 국면을 앞두고 이번 어떤 위성 발사를 예.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이나 뭐 추가 상응 조처에 갖는 어떤 효용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신종국 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타당한 지적이었는데 좀 정치색을 빼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빼겠습니다. 예. 많이 빼겠습니다. 저는. 예.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좀 보면서 예. 북한이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쏘아 올린 거는 북한의 화성 17 ICBM과 똑같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예. 북한이 2016년도에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의 엔진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80톤 포스의 백두산 계열 엔진을 예. 공개했었거든요. 예. 그 엔진이 위성 발사에 처음에 쓰이진 않았습니다. 예. 화성 15라든지 화성 17 ICBM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먼저 쓰고. 예, 거기에 먼저 쓰고 지금 우주 발사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번 1차 발사와 지금 3차 발사는 다릅니다. 뭐냐면 3차 발사는 엔진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당연합니다. 뜻일 텐데. 화성 17의 엔진 묶음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럼 결국 북한이 오늘 쏜 거는 ICBM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남북한의 군사 합의라는 게 저는 북한은 계속 안전핀을 이제 꽂고 있잖아요. 계속. 예. 우리 입장에서 계속 이걸 계속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인내 시간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무인기 침투 도발 때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계속 이런 남북 군사 합의를 유지했던 거는 북한과의 어떤 말씀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고 예. 특히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신형 고체 엔진 연주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예.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의 의미는 곧 이제 우리가 신형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쏘겠다는 뜻이거든요. 오. 어차피 지금 북한의 도발의 어떤 스케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단지 북한은 우리가 그런 주장에 논리적 명분을 만들 뿐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지금 무효화되는 것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즉각적인 대응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북한은 뭔가를 했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부가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 공중과 관련된 그 활동에 대한 효력 정지였습니다. 오늘 뭐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좀 사실은요, 숨가쁘게 뭐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어떤 분이 거기를 딱 자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글로 간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뭔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원희룡 피해 비례대표로 가는 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만 얘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럼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슨 희생 뭐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권의 약간 이슈로 떠올랐는데 들어보시죠.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역할이 가장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다 대답이 된 거로 생각합니다. 네.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니 저 정도 발이 나오면은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도전과 희생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인천 계양을로 가는가 보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 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원희룡 장관이 정말로 희생을 딱 내걸면서 인천 계양을에 내가 가서 이재명 대표와 겨루겠다 할 경우 원희룡 장관은 얻을 게 많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다르게 얻을 게 없다 이기더라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예. 구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건데요.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계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도전과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원 장관의 속내는 제가 볼 때는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계양을에 가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지는 싸움을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가지고 질 필요는 본인 스스로는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별 하나 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권 도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원내에 머무는 게 굉장히 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서 희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종로든 다른 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속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 지도부나 친윤 쪽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희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라도 나서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대로 예. 좀 국민들의 시선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뭔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면은 참 좋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하나 맞아 떨어졌을 것 같고요. 예. 원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떠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더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뭔가를 던진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차기 총선 출마를 해야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예. 다름이 없는데 뭐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미리 나와서 어떠한 희생과 도전도 예.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다 고려가 됐다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한다고 해도 원희룡 장관이 갈 데가 없어요. 목동에 이미 터잡은 사람이 있고요. 예. 원래 지역구는 다른 분들이 계시고. 다른 데도 다 터잡아놨어요 지금. 그럼 어딜 갑니까? 원 장관이 그러면 저 장관이고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큰일 했으니까 저 전략공천 해주십시오. 2년 연장 절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예. 굉장히 빛이 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다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저 희생 얘기를 꺼낸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인천 계양을 가신다는 무슨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는 대신에 도전과 희생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면 뭐 당을 위해서 지금은 장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도전과 희생 각오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시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종로 얘기를 꺼내셨는데 종로에 지금 터잡고 계신 분 최재웅 의원 계시거든요. 오늘 반응이나 나오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꺼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가 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고요.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다음 등장하신 두 분은 각각 이재명 대표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원희룡 대표가 오는데 예. 원희룡 장관이 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피하는 것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해갖고 크게 사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후퇴해버렸어요. 지금 본인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끝입니다. 상대 아무 세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갖고 이길 만한데 그런 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민주당 같은 당에 계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희망상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얼핏 들어보면 약간 마음속에 다른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럼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OX 팻말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O 아니면 X인데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 결국엔 인천 계양을 해서 이른바 빅매치 이거 언론에서 벌써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요. 명룡대전이다. 명룡대전. 이제 명의 명, 원희룡의 룡, 명룡대전.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O를 고르시는 거고요. 그렇진 않을 거다고 보시면 X를 고르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다 X인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원희룡 장관은 안 가시는 것처럼 지금 다 해석을 하신다는 건데 일단 그러면은 일단 여권 쪽 인사를 두 분 나와 계신데 이승환 전 행정관부터 X 들고 계세요. 들고 왜 X를 명룡대전 없을 것 같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희룡 장관은 갈 건데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것 같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원래 지역구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 네네. 원희룡 장관은 그걸로 갈 것 같다. 도전할 것 같다.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원래 지키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빠져서 다른 걸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의 정치에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그 우리 천막당사 시절에도 제일 먼저 당 간판 떼고 남원정과 함께 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21대 국회 우리 당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이때 한번 강의가 있었는데 제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5대0 승리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나는 원래 네. 전례가 있는 사람이다. 네네. 이게 예전에 찾아보시면은 원희룡 장관의 강연 제목입니다. 나는 민주당이 강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지난 몇 주 동안 빈대 잡느라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빈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약 뿌리고 다니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정치적으로 큰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희룡식의 낭만이 발현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다음 대선입니다. 목표는 거기다. 네, 다음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 목표를 과반에서 한 석 더 얻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168석, 처음에 얻은 186석이 아니고 여기서 과반에서 한 석 더 얻는 걸로 목표치를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현상 유지도 아니고 목표치를 낮추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친명 비명 지금 이 싸움 중에서 나를 확실히 지켜줄 친명들과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인재위원장에 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비명 의원들 굉장히 지금 반발을 세고 한 거는 진교훈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 영입해서 바로 진교훈 후보 입당시키고 입당시키자마자 공천 줬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도 이번 선거가 아니고 다음 대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원희룡 장관이 오게 될 경우 그 단 10% 20%의 위험성도 감수하지 않고 호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신 것처럼 비례정당 만들거나 비례로 가거나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바꿔서 본인이 비례로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호남 아니면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한 티타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X를 이른바 명룡대전이 없을 거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빠져나간다. 다른 데로 간다. 비례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할 거다. 이 이유네요. 근데 가만히 있어. 정기남 교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평소에 말씀하신 거 보면 같은 X지만 다른 이유 같은데요. 다른 이유죠. 그건 이제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되게. 근데 이승환 우리 행정관님도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닌가. 희망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뭐 도망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빅매치는 없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글로 안 가니까. 왜? 원희룡 장관이 못 오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장관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더 큰 희생 감수하겠다. 뭐 또 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외에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 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장동 문제가 됐을 때 일타 강사로 재미 봤어요. 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자,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스스로 맡겠다. 했어요. 근데 직 걸기는커녕 슬그머니 지금 숨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본인의 조급함에서 나온 인천 계양 출마설이고 제가 볼 때는요. 또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떨어지려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원희룡 장관이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입장을 내놓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라면 본인의 지역구에서의 어떤 당선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하면 소위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또 도덕성과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지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당대표가 좌우면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원희룡 장관은 그럼 총선 출마할 걸로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갈 만한 곳,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곳, 험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 종로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종로 외에도 또 수도권의 그런 지역을 아마 검토하지 않겠나.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어요. 다음 주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민주당 내 이제 비명계 모임에서 요거 관련돼서 좀 입장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요겁니다.
특히 이제 이원욱 의원이 요거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개항을도 무서워서 비례대표로 가려는가. 일단 뭔가를 딱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죠. 다음 하나 더 보죠. 근데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비례 출마 역시 결정한 바 없다. 아니다는 아니고 결정한 바 없다라고 약간 뭐 열어둔 건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어떤 거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도 좀 언론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현 전 부대변인도 네. X인데 혹시 같은 이유세요? 지금? 맞습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예. 국회의원도 했고요. 도지사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주목도가 높은 상징적인 곳을 찾겠죠. 근데 종로는 전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거를 헌신과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간 싸우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쪽에 예.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간다고 했을 때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예. 그런 명분에 있어서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줬을 때 예. 정치적으로 그런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타라. 예. 이재명 당대표가 거인인지는 모르지만 주목도를 봤을 때 그런 매칭을 통해서 이기면 예. 대박이고 지더라도 선전을 하면 아 그래 너가 수도권 전체의 어떤 선거판에 있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기 예. 위해서 일조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천이 13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1곳이 민주당, 그렇습니다. 2곳이 국민의힘. 예. 서구라는 곳은 개항이라는 곳은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 험지에서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불확실한 것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예. 길을 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거는 개항을 결국에는 원희룡 네.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하신 맞습니다. 건데 X를 고르신 X를 거는 간 거는 예.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확실하게 자기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선거를 졌습니다. 예. 그럼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의원이 겸양의 미덕을 보여서 본인이 빠지고 거기에 무혈 입성한 겁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개항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감흥이 있었나요? 감동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대표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당대표가 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빠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냐? 자기 살고자.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민주당을 출입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김기영의 민주당,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네 이름으로 왜 김기영의 민주당이 되느냐. 근데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에 포지셔닝을 볼 때 가장 예. 중요한 거는 배지를 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비례만큼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혹여나 수도권 민심 아무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비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X라고 한 거는 원희룡 지사의 그 배팅, 도전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기존의 문법대로 하는 수준에서 한다면 대선 주자 못 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파격을 해야죠. 예. 그리고 헌신을 해야죠. 예. 지더라도 수도권 의석수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다 지금의 의회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네. 떠올랐는데 지금 분위기가 원희룡 장관이 두 분도 아까 똑같은 분석하셨는데 개항을 해 도전을 할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중진 의원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꼽히는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까요? 여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 뭐 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혁신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들의 바람, 언론이 주목하는 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듯이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뭐 마지막으로 여러 분석을 X 하셨잖아요. 예. 예. 여러 분석을 하셨으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사지로 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또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비례대표 나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선거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병립형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갖고 올 수 있어요. 꽤 그렇죠. 많은 의석을 예. 갖고 올 수 있는데 옛날처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론도 그렇고요. 야당에서도 압박하고 있는 게 준연동형 그대로 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비례의석 늘리자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예. 민주당이 비례의석 몇 석 갖고 올까요? 몇 석 못 갖고 와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보고 가서 비례의석 갖고 오라고요? 거기 가라고요?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 못 이긴 척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굉장히 비판이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럴 경우에. 예.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 비겁한 사람이야. 도망갈 거야. 아. 근데 아니 벌써부터 비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비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것도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러면. 그리고 비례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비례 앞순번을 가져갔다고 치죠. 한 1번, 2번 가져가면 당대표가 비겁하게 비례 1번, 2번 가져가냐고. 비례 끝번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10몇 번 가져가면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게 너무 아주 뻔한 계산법을 얘기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나오는 얘기를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뭔가 원희룡 장관하고 붙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근거들을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짧게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병립형으로 가서 비례 간다는 얘기는 저희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원우 의원이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인사가 하지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도망갈 거다. 예. 이게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재보선 선거 나가셨을 때 분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기 싫어서 인천 가신 거잖아요. 왜 바꿨는가 그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병립형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이원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제 제도 개편 협상을 계속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시한을 넘겨서요. 통상 보면 되더라도 내년 총선 막바지 가까이 가서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이 주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바쁘신 두 분이 등장하는 이슈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역시 확인해 보겠죠. 사투리 논쟁인데 한동훈의 사투리 논쟁. 한동훈 장관이 서울 태생 아닙니까? 근데 왜 사투리 논쟁이 붙었을까요? 이게 며칠 됐는데 대전을 방문했을 때 무슨 300명이 쓰는 뭐 사투리를 뭐 안 하고 본인은 뭐 5천만 명의 어떤 문법 뭐 이런 일을 꺼냈는데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반응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본인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해요. 장관은 사실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관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대변해야 됩니다.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서로들 사투리 얘기들 꺼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여의도 사투리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문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은 본인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 올 일이 있었거든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참석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신감일까요? 아무튼 사투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충청도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툭 받아쳤습니다 지금. 일단 정기란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앞서서 5천만의 문법, 근데 뭐 여의도 사투리 얘기한 건데 박주민 의원이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약간 받아치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박주민 누구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좀 하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그 어법, 예. 말투와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만 막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논쟁 자체가 예.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데 뭐 역할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300명만 쓰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좋습니다. 사실 5천만이 쓰는 말로 언어로 얘기해야 되죠. 그것은 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자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상식에 입각한 정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그런 표현을. 의미에서 예. 한동훈 장관의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예. 자,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보여온 화법, 소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국회라든지 예. 공간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 득달같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의 얘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는데 바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도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바로 뺀질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화법이 뺀질거리면서요. 거의 예. 뺀질거리는 수준이죠. 이런 화법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대구, 대전 막 다니면서 지금 거의 정치인의 유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저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정치 행보를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더욱이나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정치 행보를 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의 정의적 중립성까지도 의심받는다는 점에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공직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능치는 어법 대단히 볼썽사납습니다. 뺀질거린다, 볼썽스럽다. 보니까 앞에 칭찬은 그냥 일단 밑자락을 까신 거고 그 뒤에 게 진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이승환 전 행정관 같은 질문이에요. 한동훈, 박주민 두 인물의 말에 더 많은 국민들 누구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여의도 문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문법 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의도의 이제 어법이라고 한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내심을 뭔가 감추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런 문법인데 예. 한동훈 장관의 어법 같은 경우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고 본인 할 말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예. 바로 뭐가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그게 한동훈 장관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국민이 호응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그 정치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양김 시대만 하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뭔가 선구자적 리더십을 원했거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투사형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자수성가형 흑수저들의 스토리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홍준표 대표, 이정현 대표 이런 분들 누가 더 힘들게 살았는지 가지고 경쟁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로 시작되는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젊은 리더십을 바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면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의 모습은 엄친아예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좋은 데 살았어요. 그런 엘리트적인 면모가 있는데 예.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엘리트적 리더십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우리를 대변해주고 할 말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예.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리더십이 각광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뭐 사투리 논쟁이다 이런 논쟁 저런 논쟁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우리가 기존 여의도에서 국민들께 커뮤니케이션 하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문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보기에 따라서 많이 갈리죠. 한동훈 장관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일까요? 완전 시각이 갈리거든요. 그 평가도 나눠지고요. 이런 가운데 뭔가 좀 평가를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즘 정치권 현상에 대해서 평가 좀 자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게 좀 귀를 잡는 얘기를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인은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 본인이 가져가던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이번 총선을 싸우겠다.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 인요한 혁신위하고 이게 막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서는 파급 효과가 대단할 거다. 그렇게 국민의힘의 완전한 변화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 한마디로 변화의 정리했다. 문을 열었다. 자, 김기용 전 대변인 뭔가 화두를 던졌다 지금 저런 얘기 꺼내는 게 화두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개혁의 의지를 보인 거고 그 관련 화두를 던진 거다. 이거는 출마를 전제로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되게 제가 19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제목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의도 문법, 뭐 서초동 문법 그런 워딩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사투리라는 얘기를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이고 그들만의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 언어가 맴돌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라고 저는 사투리라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그 장관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맞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사람이다. 이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의 한동훈 장관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특히 철험의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구설수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사감에 의한 질문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 공간에 대한 상황을 한동훈이 메워줄 수 있다. 특히나 제3의 지대라는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공간이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패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확 줄었단 말이죠.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스타일, 그런 문법, 그게 또 사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거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언어입니다. 그 자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살짝 꺼내셨는데 그래서인가요? 아니면 묘하게 그냥 우연히 맞은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26일 대구 방문 예정인데 이른바 본인의 측근으로 통상 알려지는 천아용인 저 사진 속에 다 있네요. 4명의 인물이. 이 4명의 인물과 대구를 주말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 방문과 관련해서 김용태 당협위원장 이 뉴스와이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메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분들하고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좀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대구를 첫 번째 방문지로 좀 선택하자. 전당대회 이후부터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천하용인의 지지자분들이 많은 지지를 또 보내주셨고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전국에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굳이 그것을 견주어서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말은 한동훈 장관 의식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견주어서 비교하는 거 별로거든요. 이 얘기를 꺼냈는데 김성환 평론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의식하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왜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하면 재밌으니까 비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었잖아요. 칠성시장도 가고. 그때 언론에서는 그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견제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석을 얘기도 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이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하고 비교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가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니까 한동훈 견제하는구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필 대구니까 아니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고 광주를 갈 수도 있고 대전을 대전 가면 또 대전 갔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번에 어떤 신당을 만들든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퇴행하거나 권위적으로 바뀌거나 지금처럼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나중에 가서 실패할 거야라고 걱정하는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준석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끌어안아야 이준석 대표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원지는 대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구를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여야지 가능한 성공이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양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가늠이 되거나 바람이 일어날 텐데 그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도 내 편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하는 걸 대구 가서 최소한 보여주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준석의 몸값이나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과 자꾸 비교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 저는 뭐 두 사람이 유인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경쟁 관계로서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승화 전 의원님께 이걸 얘기할게요. 그럼 관심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구 방문이 좀 잦고요. 영남권에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도 스스로 꺼내놓은 상황인데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제3지대 정당에 나와서 성공했던 경우는 모두 확실한 지역 연구와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구에 대한 어떤 저런 구애적 행태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짧게 한 가지 포인트만 찝으면 방금 천하용인 사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이제 천하용인에서 아인 허나 의원의 사무실, 지역 허나 의원 사무실인데 사무실이라 그래요? 저 한가운데 보면 대통령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볼까요? 네, 저 이준석 대표 바로 얼굴 옆에 사진 크게 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약간 반사된 사진. 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허은하 의원이 찍은 사진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이제 유일하게 본인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으로 공개해놨는데 저걸 일부러 모르고 찍은 건가요? 아니, 저 사진 안에 의도가 숨어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다 저게? 네네. 그렇군요. 저 사진, 그러네요. 놓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걸 딱 보여주려고 가운데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 옆에 머리에 가만히 옆에 있어요 그 사진. 근데 저기에 여의도 최고 전략가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또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인 허은하 의원.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이 저거를 생각하지 않고 넣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전문가 아니군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셨네요. 또 지나가는 사진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상황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뭐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보이는 점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화면 좀 봐주시죠. 이겁니다. 이거.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나라님. 당대표는 다음으로 중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상투 잡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 뭔가 좀 더 혁신 차원에서 얘기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답을 한 거예요, 지금요. 나라님, 뭐 상투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하잖아요. 이거거든요. 자,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정말 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인 예능 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당에 지금 바라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당정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건강한 당정관계를 확립해서 대통령실과 정당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 저는 지지율도 오르고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인환 교수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나라님이라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좀 인유한 위원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는 또 그 혁신이 인유한 위원장 배후에는 뭐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작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의 인식은 제가 볼 때는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혁신이가 그동안 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른바 대통령님은 나라님,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는 이 발언으로 저는 좌초하고 있다. 좌초하고 이런 판단이고요. 표류하고 있다가 좌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 스스로 이것은 혁신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문법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은 나라님 이런 권위주적 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혁신이 그동안 주어진 과제가 뭐였습니까? 혁신의 제1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혁신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거나 아예 본질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혁신이가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가 되겠다는 말 이외에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뭡니까 지금 친위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거요. 김기흥 전 부대변인께 요 얘기 포함해서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언론에서 좀 무슨 주목을 했냐면 내년 총선 관련해서 용산 참모들 차출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략공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당에서 어떤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용산 참모 출신이신데 김기현 대표를 만났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기웅아 너가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야? 기사로 달아줬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약에 어떤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공개적으로 안 했겠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진 기자실이 있습니다. 당대표실 옆으로. 그리고 실은 제가 어제 의원회관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21년도 6월에 기자생활 마치고 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합류를 하고 그 이후에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2년 4개월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게 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국회에서 고생하시는 보좌진 분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 차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의원회관에 갔다가 오늘은 이제 본청에 계신 분들을 좀 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싱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다.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과정에 김기현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좀 수도권에 오시죠? 이 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25일에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지금 험지 수도권 오라고 요구받았는데 울산에서 의정보고하는 거는 그 유권자나 그 주민들한테 뭘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 아니 의정보고회도 못합니까? 이거 통상일정인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그렇게 보세요? 뭐 거부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통상활동으로 보세요?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장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2달, 3달 전에 예약해야 되고
또 의정 보고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전부 다 집대성한 내용을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제작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런 거는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의 그 버스 동원, 네,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그 주민들의 열망이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 좀 더 우리 대표님 큰 정치해 주십시오. 울산을 지켜주십시오. 또 그런 또 시그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기 가면은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지지하시는 분이나 뭐 유권자분들이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이 결심을 또 안 가라고 하는 건가? 하나의 이럴 수도 중요한 있어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거부한 거 아니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듣기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요. 아직 갈림길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남았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직 당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 하고 민주당도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까지 가서 지지율이 총선을 치를 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평가를 받아보고 그때 안 됐을 때 갈림길 맞이하면 그때 불출마 쪽으로 걸어가도 되는데 왜 미리 지금도 갈림길도 없는데 이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저기 가가지고 그냥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하라고 하느냐. 그게 인유한 위원장한테 얘기했던 급발진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다. 평가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갈림길 맞이하고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평론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다 아니 거기가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의 설명을 많이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말 한마디로 발칵했죠. 결국에는 뭐 징계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죠. 이게 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들에게 노인, 청년, 여성, 국민이란 무엇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일단 누가 그들에게 그러면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제목인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빠르게 뭔가 결정을 좀 했죠. 그리고 관련된 그 문제가 됐던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오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비상징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강욱 전 의원 2월에도 요 편 그때도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게 뭐죠? 한 마리도 부담인데 암놈 이게 무슨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얘기한 겁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코끼리 얘기하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이거 뭔가 분명히 비판을 하면서 로텐도를 국회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주장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당에서 빨리 수습을 했는데 징계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민주당 의원들 이 메시지 채팅방 여기서 설전이 붙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원욱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네요. 우리 당이 어찌 일이 망가졌나 개탄스럽다 하니까는 민영배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옆에 있었잖아요. 망가졌다고요? 아니 모 신문에서 얘기한 게 그게 민주당 기준입니까? 라고 받아칩니다. 자, 이 방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방이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하시죠?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 그럼 계속 설치는 암컷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정치인이냐 유튜버냐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이딴 논란 대응에 늦어진 게 다 당의 망가진 모습 아니냐 이런데 박찬대 의원은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 없다. 그러니까 할 만한 소리를 했다. 이 취지로 좀 얘기한 거죠. 이런 설전들이 오갔다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는 이제 이 문제들이 논의가 됐고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뭐 오영환 의원, 그다음에 유원욱 의원, 전재수 의원 여러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과도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과도하다는 얘기는 발언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암컷 발언이. 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 해서요. 검사개혁 얘기 말고. 의원님 그래도 암컷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들을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들을 말씀이 없다니까. 진짜 들을 말씀이 없어요. 자, 김성환 평론가, 이른바 이제 암컷 발언 이렇게 표현돼요. 이 발언이 과도한 건가 아니면 그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의 문제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뭐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발언이 한 뭐 1, 2주 전쯤에 나왔다고 선거 직전에 그랬으면은. 네, 선거 판세도 흔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선거를 이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만해 보이잖아요. 예. 오만하면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200석을 얻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은 현직 법무부 장관을 뭐 어린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냥 무관용으로 당연히 통용되는 것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층 현수막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실은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언이 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당이 기강에 서지 않고 해이해졌다는 뜻이에요.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게 다 지금 당이 흩어져가지고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리더십이 있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선거를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책임 비껴갈 수 없어요. 긴급하게 지금 당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준 것도 저는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 당이 아예 품고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다음에 또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긴급하게 징계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다행이라고 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예.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또 윤석열 뭐 정부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는 모양에 비해서 예. 민주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다. 지금 다시 전열 재정비해서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고 다음 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 선거가 만약에 지고 난 다음에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 그런데 민주당은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무기력증을 갖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이런 모습 보고 다 떠나갈 거라고 봐요. 선거 지면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 달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릴 거예요. 비판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부자정당인 채 하는 것은 저건 지지자들조차도 떨어져 나가기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용민 의원, 저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던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도를 넘으면 금수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금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철험의 이름이 궁금했거든요. 왜 철험의인가? 예. 금수처럼 그래서 금수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또 해석을 저는 지금 근데 왜 민주당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가? 저는 그 다른 정당이지만은 우리가 한국 정치를 함께 이끌어 가야 될 세력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는 세력은 86 운동권 남성 세력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위 노인 세대는 여명에 따라서 남은 투표권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 밑에 청년 세대들은 너희들은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몰라도 된다. 너희들은 어리고 건방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현수막과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나서거나 설치면 안 될 사람들 하면서 막말만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이 86 운동권 세력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세력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6 운동권 세력은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군부 독재라는 주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독재 세력은 없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악을 지정해놓고 그 악을 향해서 싸워야지 본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힘입지 못하고 예. 다만 본인들의 권력의 영위만 위해서 그런 악을 설정해놓고 본인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되고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헤쳐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86세대의 용태가 아니고 예. 이제는 그 밑에 우리 97세대 예. 또 이제 80년대생들 또 MZ세대들 예. 좀 민주당의 이러한 세력들 건전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6세대 전체가 아니고 예. 그 86세대 운동권 중에서도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민주당의 저 주요 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노인 관련돼서 폄하 발언이라고 이른바 여명 비례투표 발칵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 청년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여성 관련 암컷 이 표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정치개혁 문제 그러니까 선거제도 관련된 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식 모르잖아요. 정당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그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 의원 그 산식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한 이야기. 국민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발언이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김경재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인, 청년, 여성에 가서 비하 발언을 이렇게 막말성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국민은 몰라도 된다. 산식을 국민이 왜 알아야 됩니까? 모르고 그냥 투표하면 돼요. 네. 이거 뭐지요? 이거는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허영 의원님의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식을 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사실은.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고 설득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여튼 어떤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어렵다면 그거를 설득을 하고 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턱대고 만들어놨으니까 따르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지극히 오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노인, 청년, 예. 여성, 국민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예. 저는 민주당에 대한 제가 예전에 민주당도 출입을 했는데 예전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여 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이 철험의 멤버들이 왜 강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보면 당사자가 그런 예. 발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을 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고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는 그 채널2라고 하죠. 예. 배경에 들리는 사람들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강력하게 하는 지지자들, 출판 기념회에 온 사람들, 예.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이게 국민적인 어떤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제 김상원 의원하고 허영 의원하고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예. 국회의장 그 주최 선거 토론회 때 제가 발제를 맡았었는데 김상원 의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산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 그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바꾸자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논쟁이 계속 이어졌었다는 예.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다시 논쟁이 재개가 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고.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가 턱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우 의원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에 그때 의석 배분할 때 예. 나눗셈을 6번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계속 의석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납득시키지 못하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허영우 의원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출이 될 때 저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시지만 그 기저에 깔린 맥락은 저거다. 이건 제가 굳이 질문 받은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탕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정기랑 교수께 요거 관련해서 근데 일단 최강욱 의원 징계를 6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최강욱 전 의원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하냐고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실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도대체 최강욱 의원이 못할 말을 했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할 수 있는 소리 아니냐라는 할 수 있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도 다 그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인들 입으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사과하는 순간 그 지지층으로부터 또 배신자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지지층은 그걸 왜 사과하세요도 그걸 또 왜 사과하세요 되는 겁니다. 그 뭐랄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른바 표현되는 그 지지층의 굴레로부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나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터지면 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소리를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당의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말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결국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순간 보다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사과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뭐 비상징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필요하다면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잘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미 민주당은요 벌써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혁신 논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우위도 있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에서도 앞장서가고 있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뭘로 200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지지층에게 당 지도부가 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정점에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정기랑 교수님도 그렇고 이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고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셔야 되는데 왜 뭐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약간 이 지적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어요. 지금 뉴스와이드가 주제한 주제가 몇 개 남아 있는데 뭐 시간 보니까 많이 흘러서 뭐 큰 주제는 못 하고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 얘기 좀 가보겠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침해설 여전히 나와요. 침해설. 왜 그런가 하면요.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here for including bipartisan elected officials like Representative Governor,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여기 보시면 앞편 영상은요 가수 이름을 틀렸어요. 거기다가 엉뚱한 가수 이름 되고요. 마지막 영상은 이미 고인이 되신 의원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기 계시냐고. 그리고 어디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도 나타나요. 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푸틴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한다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뭘 막 틀립니다. 이런 거를. 이거 정기남 교수님 뭐 한 1분여 남았는데 대학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괜찮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재선 도전하잖아요 지금. 네. 괜찮겠습니까? 글쎄 뭐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미 연방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1942년생입니다. 42년생 중에 280만 명이래요. 42년생이. 그 중에 절반은 숨졌습니다. 절반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뭐 잦은 말 실수 또 뭐 이를테면 건강 문제,
바이든 대통령의 침해설 여러 가지 제기됩니다만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미 대선에서의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예. 과연 우리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정부에 미치는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체제 예. 이걸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인 것이지 예. 사실 솔직한 의미로 바이든의 침해가 걱정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50%에 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남북 문제라든지 자, 엄청나게 지금 한미 확장 억제 문제라든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선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는 워낙 전 세계, 우리나라도 분명 포함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침해설 나오면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됐을 경우 제대로 우리와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 혹시라도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양쪽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좀 다뤄봤습니다.